한 백만장자가 저택의 금고를 고의로 열어두는 비밀스러운 시험의 일환으로 결정합니다. 이 조용한 함정을 맞서게 된 사람은 가정부의 딸, 겸손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젊은 여성입니다. 열린 금고 앞에 홀로 서게 된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그녀의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 저택의 주인 박지원은 한국 최대 IT 기업 테크비전의 CEO로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공허함을 알지 못했다. 지원은 3년 전 부모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들의 부재는 그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화려한 성공과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의 일상은 차갑고 메마른 루틴에 갇혀 있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홈짐에서의 운동, 정확히 7시 30분의 아침 식사, 그리고 회사에서의 끝없는 회의와 결정들, 그의 삶은 감정 없이 숫자와 시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박 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 확인해 드립니다. 비서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다. 취소해. 하지만 사장님, 이번 만남은 중요한 투자자와의 내가 취소하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지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회색빛 건물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넓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낯선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자스민과 바닐라의 은은한 조화. 누구세요? 그가 경계하며 물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 비서님의 소개로 오늘부터 인테리어 컨설팅을 맡게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테일러드 팬츠를 입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긴 생머리가 부드럽게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신비로웠다. 김 비서가 말한 적 없는데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다. 아마도 바쁘셔서 말씀을 못 드렸나 봐요. 제가 연락을 받아서 왔거든요. 하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사장님,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서연 씨 도착했나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 때문에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김서연 씨, 제가 오해했네요.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서연은 지원의 삶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택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는 프로젝트였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는 지원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차갑고 몸이 건조했던 공간에 색과 생명을 불어넣었다. 빈티지 가구, 따뜻한 조명, 생기 넘치는 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채웠다. 사장님, 이 공간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은 물건들이 필요해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내 이야기라 별로 들려줄 만한 게 없는데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것도 들려주세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부모님의 사진첩을 꺼냈다. 서연과 함께 오래된 추억들을 나누며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울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고마워요. 밤이 깊어갈 때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순간 지원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지원의 관계는 깊어졌다. 비즈니스 미팅은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프로젝트 논의는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은 지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개월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어느 날 밤 서연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의 어휘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서연은 그의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적인 제안은 테크비전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직원들은 사장이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 있는 보스가 아니라 열정적이고 때로는 미소까지 짓는 리더로 변모했다. 지원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다. 그 말에 지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에게 서연의 말은 치유의 빛과 같았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다. 지원은 알지 못했다. 서연의 달콤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의도를,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곧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균열의 시작은 새로운 가정부의 등장과 함께였다. 이민지, 7살 딸 하나를 둔 싱글 맘이었다. 지원 씨, 새 가정부를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최 집사님 혼자서는 이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연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말을 꺼냈다. 지원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알았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찾아볼게요. 일주일 후 이민지가 박지원의 저택에 발을 들였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단정한 차림새와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7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다. 큰 눈에 긴 속눈썹,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될지 몰라서.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면접에 아이를 데려오셨네요. 제가 혼자 키우는데 오늘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휴원한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이 민지의 이력서를 살펴보았다. 이전 직장들에서 평가가 아주 좋네요. 근무 경험도 충분해 보이고.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만 민지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가끔 딸아이를 데리고 와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맡길 데가 없어서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기 전에 지원이 먼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는 얼마든지 와도 돼요. 이 집은 충분히 넓으니까. 민지의 눈에 안도의 빛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민지와 하나는 지원의 저택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민지는 성실하고 꼼꼼했으며 하나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일하는 저택으로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했다. 처음에는 서연도 새로운 가정부의 일 솜씨에 만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갔다. 특히 지원이 하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원 씨, 하나가 당신의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느 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뭐 문제 될 건 없어. 책을 보고 싶었나 보지. 하지만 당신의 개인 공간이잖아요. 중요한 서류도 있고. 서연,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야. 뭐가 그렇게 걱정돼?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아이와 엄마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지원 씨. 그날 이후로 서연은 민지와 하나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지원에게 심어주기 시작했다. 민지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나가 값비싼 물건들을 만지작거린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최근에 제 진주 귀걸이를 못 찾겠더라고요.
민지 씨가 청소하다가 보지 못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서연이 어느 아침 무심코 말했다.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서연, 그건 너무 직접적인 의심 아닌가?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단순히 물어보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편 민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지원의 저택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하나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했고 그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 내가 상을 받았어. 하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하나 정말 대단하네. 그림 좀 보여줄래? 하나는 배낭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사한 색채로 가득한 그림이었다. 큰 집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건 우리 집이야? 민지가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박 아저씨 집이야. 이건 박 아저씨, 이건 엄마, 이건 나. 민지는 당황했다. 하나야,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거지 살지는 않아. 알아. 하지만 여기가 좋아. 박 아저씨도 좋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 민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딸이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기 시작한 것이 걱정되었다. 하나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집이 있잖아. 그곳이 우리 집이야. 하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아. 미안해, 엄마. 그날 저녁 민지는 하나를 재우고 난 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원의 너그러움에 감사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시선에 점점 불안함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지원은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지 씨, 하나 학교 생활은 어때요?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요. 하나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정말 재능 있는 아이더군요. 민지는 놀랐다. 그림을 보셨나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네, 하나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더군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만 하나가 가끔 상상의 나라에를 펴서요. 사장님 댁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법이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민지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지원의 친절함이 서연의 의심을 더 키우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녀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원에게 물었다. 민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이 꽤 오래 이야기하던데. 지원은 무심코 대답했다. 하나에 대해 물어봤어. 정말 재능 있는 아이더라고.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이야. 지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들이 조금 걱정돼요. 특히 하나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민지도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서연, 그건 너무 지나친 말 아닌가? 그들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녀일 뿐이야. 당신은 너무 순수해요. 세상에는 그런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 그는 스스로를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하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이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려 했지만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서연이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구름으로 가려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민지와 하나는 정말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서연의 말처럼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것일까? 결심을 굳힌 지원은 다음 날 아침 특별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일부러 열어두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값비싼 시계, 보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는 금고였다. 그는 복도에 있는 화병을 살짝 건드려 소리가 나게 했다. 하나가 호기심에 이끌려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학교가 없어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저택에 와 있었다. 민지는 1층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하나는 보통 그런 날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곤 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서재문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다. 아이의 큰 눈이 금고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빛났다. 하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지원은 숨을 죽이며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하나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서연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금고 안의 돈다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이 있네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이 있으면 엄마가 2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엄마가 밤에 피곤해서 우는 것도 없을 거고 제 심장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하나에게 심장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민지가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박 아저씨 돈이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엄마가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이는 금고 안에 돈다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흐트러진 지폐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약간 튀어나온 보석함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죄송해요, 박 아저씨. 제가 여기 들어와서 봐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금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왔던 길로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갔다. 지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이 밀려왔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시험을 했는지 부끄러워졌다. 순수한 아이를 의심하고 테스트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저녁,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지 씨, 하나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을 하지었다.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인가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 하나는 선천성 심장 결함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약물 치료로 버티고 있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저는 동정이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딸을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문제로 사장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민지 씨, 하나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의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나를 시험했어요. 지원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금고를 일부러 열어두고 하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과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제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나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예약했다. 하나는 종합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다행히 완치 가능성은 높았지만 더 미루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원이 의사에게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원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돕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서연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하나의 수술 날짜가 한 달 후로 잡혔다. 그동안 하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지원은 종종 그들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하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함과 밝은 에너지는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박 아저씨, 이거 그려봤어요. 어느 날 하나가 그림을 건네주었다. 그림 속에는 지원, 민지, 하나 그리고 서연이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 모두 활짝 웃고 있었고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가족.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개념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하나야, 고마워. 그날 저녁 지원은 그 그림을 서재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다. 서연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 귀여운 그림이네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하나가 그려줬어.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지원 씨, 혹시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글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당신이 하나에게 보이는 애정을 보니 어쩌면 당신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서연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지원이 민지와 하나에게 보이는 관심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민지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민지가 청소를 덜 했다거나 식사 준비가 늦었다는 등의 불만을 지원에게 전했다. 지원 씨, 제 생각에는 민지 씨가 하나의 병을 이용해서 당신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서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민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면서 왜 하필 이 집에 취직하려고 했을까요? 하나의 병을 이용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원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말이 일리가 있을까?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당신은 그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나의 순수함을, 그리고 민지의 자존심과 정직함을.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하나의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점점 긴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박 아저씨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제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럼 엄마도 덜 걱정하겠죠? 민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하나,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지원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서연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자신과 하나가 지원과 서연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수술 일주일 전 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연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급하게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정말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보석함에 넣어뒀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 사라졌어요. 서연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지원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보관해요.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 말에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는 우리 말고는 민지 씨와 최 집사님밖에 없어요. 서연은 그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죠.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증거도 없이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목걸이는 온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 않았다. 최 집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민지 역시 모른다고 했다. 하나는 그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날 최 집사가 지원을 찾아왔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최 집사님? 최 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제 민지 씨가 서연님의 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청소 시간이 아니었는데도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확실합니까? 네, 사장님. 그리고 최 집사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민지 씨가 요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어딘가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민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의 순수함을 본 후 그는 민지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최 집사의 증언은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지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서연 씨의 목걸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사장님. 정말 모릅니다. 최 집사님이 당신이 서연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연님께서 제게 옷장 정리를 부탁하셔서 들어간 것뿐입니다. 목걸이는 보지 못했어요. 지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지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 씨,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목걸이가 꼭 찾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물건들을 살펴봐도 될까요? 민지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지원과 서연, 그리고 초의 집사가 함께 민지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방은 작지만 정갈했다. 침대 옆에는 하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노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이 민지의 옷장을 열었다. 몇 벌의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옷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코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게 뭐죠? 모두의 눈이 서연의 손에 쥐어진 작은 보석 주머니로 향했다. 서연이 그것을 열자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원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사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유령이라도 있나요, 이 집에?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제발 하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제 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증거가 명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목걸이를 훔친 것일까? 하나가 그토록 순수하고 정직한데 그녀의 어머니가 도둑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지원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박 아저씨, 들어가도 돼요? 지원은 놀랐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하나야, 무슨 일이니? 하나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다. 엄마가 밤새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야, 나도 그걸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최 아저씨가 엄마를 싫어해요. 항상 엄마한테 나쁜 말 해요. 지원은 놀랐다. 최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데? 엄마 보고 여기 오래 있지 말래요. 박 아저씨랑 김 아줌마가 우리 때문에 싸운대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최 집사는 서연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서연이 이 저택에 오기 전부터 그녀를 위해 일했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점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지원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대부분의 공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지의 방을 제외하고 몇 시간 동안의 영상을 검토한 끝에 지원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목걸이가 사라진 날 새벽, 최 집사가 민지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약 5분 후에 나왔고 그의 표정에는 은밀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즉시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서연, CCTV에 최 집사님이 민지 씨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목걸이가 사라진 날 새벽이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새벽 4시예요. 그리고 최 집사님은 민지 씨의 방을 청소하지 않아요. 그건 민지 씨가 직접 하고 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최 집사님이 목걸이를 숨겼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지원은 의아했다. 서연이 왜 이렇게 최 집사를 변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 집사님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최 집사는 이미 그날 아침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원은 민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녀를 찾았다. 민지는 하나의 병실에 있었다. 하나는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다. 민지 씨,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최 집사님이 당신의 방에 들어갔던 모습이 발견됐어요. 민지의 눈에 안도의 빛이 번졌다. 정말인가요? 그럼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네, 믿습니다. 최 집사님과 서연 씨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님과 최 집사님이 자주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들었어요. 지원은 놀랐다. 무슨 이야기였죠? 정확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한 줄 알았는데 지원의 마음에 의심이 커져갔다. 서연이 정말 민지를 모함하려고 했던 것일까? 하지만 왜 서연은 그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지원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서연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지원은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네, 말씀하세요. 민지 씨와 하나에 대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저 고용인일 뿐이죠.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들은 제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서연의 눈에 질투의 빛이 스쳤다. 그래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원은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서연,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최 집사님과 함께 민지를 모함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연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CCTV를 봤어요. 최 집사님이 민지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요. 그리고 민지가 당신과 최 집사님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대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오, 지원 씨,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정원의 오래된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 그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그녀의 설명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럼 최 집사님이 왜 민지의 방에 들어갔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모르겠네요.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박 사장님, 급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나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짧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초대하지도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지가 울면서 그를 맞았다. 사장님, 하나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지원은 민지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하나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들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수술이
더 시급해졌어요. 내일 당장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지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님,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지원은 민지의 제안으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는 제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하나의 아버지가 연락해 왔어요. 지원은 놀랐다. 하나의 아버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하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연락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게 언제부터였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하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정말 그였어요. 지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7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한 건 그가 하나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도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 그에게 알려줬군요. 혹시 그가 뭘 원한다고 했나요? 하나의 친권을 주장하겠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권리가 있다고.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다. 하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 최 집사의 행동, 서연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민지 씨, 하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강태석이요. 왜 그러세요? 지원은 민지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어본 후 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유진 씨, 강태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지원에게 정보를 가져왔다. 강태석은 최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도박 빚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최근 서연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즉시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당신은 강태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누군데요?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그를 만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오,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카페에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됐죠. 그가 딸 얘기를 하길래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하나의 병에 대해 알려줬군요. 그리고 민지가 부자인 사람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도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서연,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민지와 하나를 모함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아버지까지 끌어들인 이유, 모든 것이 서연의 질투와 집착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원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지 씨, 서연이 강태석을 찾아서 당신과 하나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녀가 최 집사와 함께 당신을 모함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민지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왜요? 제가 그녀에게 무슨 해를 끼쳤나요? 당신이 한 일은 없어요. 서연이 질투했던 거예요. 제가 당신과 하나에게 보이는 관심 때문에 민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사장님, 저희 때문에 서연님과 헤어지셨나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하나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들은 하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장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지원 씨라고 불러주세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지원 씨. 하나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지원과 민지는 그녀 곁에 있었다. 하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박 아저씨. 지원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하나야, 이제 다 괜찮아. 너는 정말 용감했어. 하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꿈을 꿨어요. 우리 셋이 함께 공원에 가는 꿈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지원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은 민지와 하나에게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이미 당신들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하나의 회복을 더 잘 지켜볼 수 있을 거고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망설였다. 지원 씨,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민지 씨, 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함께 살 수 있어요? 제 방도 생기는 거예요?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민지는 결국 지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원의 저택은 점차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하나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민지의 정성 어린 요리 향기가 부엌에서 퍼져나왔다. 지원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강태석이 저택을 찾아왔다. 저는 이하나의 아버지입니다. 딸을 만나러 왔어요. 지원은 차갑게 대응했다. 당신이 7년 동안 딸에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강태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법적으로 저는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친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만나죠. 하나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인지 판사가 결정할 겁니다. 강태석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조심하세요, 박 사장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가난한 싱글맘과 그녀의 딸을 자신의 저택에 데려와 사는 부자 CEO,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원은 분노를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서연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신과 민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순간 지원은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강태석을 이용해 자신과 민지, 하나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강씨, 당신이 서연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하나의 양육권을 당신에게서 완전히 박탈할 수도 있어요. 강태석의 표정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의 도박 이력과 빚, 그리고 서연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판사가 그런 당신에게 양육권을 줄 것 같나요? 강태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올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지원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하나의 안전과 민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원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시다니.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당신과 하나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 저녁 지원은 하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나야, 오늘 아침에 찾아온 사람이 너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너를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엄마를 지킬 거야. 전 하나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박 아저씨가 계시니까요.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나야, 박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항상 박 아저씨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거려요. 지원은 놀랐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같은 바람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민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야,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은 너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져야 한다고 느꼈다. 민지에 대한 그의 마음, 하나에 대한 그의 사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망,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결심을 굳히기도 전에 서연이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석의 실패에 분노했고 이제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다. 지원과의 관계를 끝낸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녀는 지원의 재산과 지위를 노리고 있었고 그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에 두려 했다. 제1. 서연은 탁자 위에 화병을 쓸어버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태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거야?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박지원이 내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도박비까지 다 조사했다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나는 돈이 필요해. 당신이 약속했잖아.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걱정 마. 아직 다른 방법이 있어.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강태석에게 건넸다. 이건 계약금이야.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줄게. 강태석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뭘 해야 하지? 하나를 데려와. 그 애가 있으면 민지와 지원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강태석의 눈이 커졌다. 뭐 아이를 납치하자고? 그건 범죄아의 납치라니. 그런 불쾌한 단어를 쓰지 마. 당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잖아.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서연이 교활하게 웃었다. 하지만 경찰이. 걱정 마. 모든 건 내가 계획했어. 하나가 정기 검진을 받는 병원과 시간도 알고 있어. 민지가 잠시 서류 작성하러 가는 동안 하나는 혼자 있을 거야. 강태석은 망설였지만 그의 도박빚과 재정적 어려움이 그를 압박했다. 알았어. 하지만 아이에게 해가 가면 안 돼. 물론이지. 우리는 그저 지원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가 우리 요구에 응하면 하나는 안전하게 돌아갈 거야. 다음 날 하나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민지는 접수 창구에서 보험 서류를 작성하느라 잠시 하나를 검사실 앞에 남겨두었다. 금방 올게, 하나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민지가 다정하게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복도는 한산했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강태석이 병원 복도로 들어섰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게 하나에게 다가갔다. 이하나, 환자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하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오면 같이 들어가려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세요. 서류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오실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거역하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석은 하나를 데리고 검사실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갑자기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가 검사실이 아니잖아요. 강태석은 당황했다. 특별 검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다. 당신, 의사 선생님이 아니죠? 그 순간 강태석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나의 팔을 잡았다. 조용히 해. 나는 네 아버지야. 잠시 같이 있을 거야. 하나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강태석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가렸다. 소리 지르면 안 돼.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는 하나를 안고 비상구를 통해 병원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는 서연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서연이 차 문을 열며 소리쳤다. 강태석은 하나를 차에 태우고 재빨리 병원을 빠져나갔다. 하나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납치되었는지 이미 알아차렸다. 당신은 김서연 이모죠? 박 아저씨 여자친구였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백미러로 하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똑똑하네. 그래, 나야.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네가 내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지. 하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박 아저씨가 절 찾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요. 서연은 비웃었다. 그래, 그들이 널 찾겠지. 그리고 내 요구를 들어줄 거야.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창고로 하나를 데려갔다. 창고는 오래되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한쪽에는 간이 침대와 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 얌전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서연이 말했다. 하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 서연 이모, 이러면 안 돼요. 나쁜 일이에요. 서연은 하나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그녀의 양심을 찔렀다.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넌 이해 못해.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해해요. 이모가 박 아저씨를 사랑하는데 아저씨가 저희랑 더 친하게 지내서 질투하는 거죠? 서연은 놀랐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통찰이었다. 조용히 해, 서연이 소리쳤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하나를 창고에 남겨두고 강태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제 지원에게 연락할 시간이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지가 서류 작성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병원 전체를 뒤지며 하나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제 딸을 데려갔어요. 민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병원 보안팀이 즉시 CCTV를 확인했고 의사로 위장한 남자가 하나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민지는 즉시 지원에게 전화했다. 지원 씨, 하나가 납치됐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미 누가 배후에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원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진정해요, 민지 씨. 하나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진정해요? 제 아이가 없어졌는데. 민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아마 강태석도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지원 씨.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나를 어디에 데려갔어? 걱정 마세요. 아이는 안전해요. 다만 그 상태가 계속되려면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첫째, 10억 원을 준비하세요. 둘째, 민지와 하나를 당신 집에서 내보내세요. 셋째,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세요. 당신이 가난한 싱글맘을 이용했다고, 그리고 나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지원은 분노했지만 냉정을 유지했다. 그게 다야 봐. 네, 간단하죠? 24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이 하나를 데려갔어요. 몸값과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 하나가...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제 사람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강 팀장, 긴급 상황이에요. 서연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주세요. 그녀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부동산, 최근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을 조사해주세요. 보안팀은 즉시 움직였고 몇 시간 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서연이 최근 서울 외곽의 창고를 임대했다는 정보였다. 거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직접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그는 드론 전문가를 고용해 창고 주변을 정찰하기로 했다. 드론 카메라를 통해 그들은 창고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열감지 센서로 3명의 인물이 감지되었다. 2명의 성인과 1명의 어린이로 추정되었다. 제마 하나예요. 또 민지가 외쳤다. 지원은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서연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 해야 해요. 그녀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만남을 주선해요.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하나를 구출할 거예요.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당신 요구를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먼저 하나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영상통화로 보여줄게. 영상통화가 연결되었고 화면에 하나가 나타났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나야, 괜찮니?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순간 지원은 하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뭔가 말하려는 듯했다. 하나였지,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곧 데리러 갈게. 하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여기는 커다란 빨간 문이 있는 창고예요. 창문도 깨져 있고요. 서연이 급하게 화면을 끊었다. 이제 만족했어? 돈을 준비해. 내일 아침에 장소를 알려줄게. 통화가 끝난 후 지원은 민지에게 설명했다. 하나가 우리에게 단서를 줬어요. 빨간 문이 있는 창고라고 했어요. 보안팀이 즉시 정보를 확인했다. 서연이 임대한 창고는 정확히 빨간 대형 문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찾았어요. 지원이 외쳤다. 오늘 밤 하나를 구출할 거예요.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민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그날 밤 지원의 보안팀은 창고 주변에 잠복했다. 그들은 건물의 모든 출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원과 민지는 차 안에서 대기했다. 10분 후에 행동 개시합니다. 팀장이 무전으로 알렸다.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원의 손을 잡았다. 하나가 무사하길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반드시 구해낼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창고의 문이 열리고 하나가 혼자 뛰쳐나왔다. 하나! 민지가 소리쳤다. 지원은 즉시 무전을 들었다. 하나가 나왔어요. 보호하세요. 보안팀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여 하나에게 접근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갔다. 빨리요. 서연 이모가 곧 알아차릴 거예요.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보안 요원은 하나를 안전하게 지원과 민지가 있는 차로 데려왔다. 민지는 딸을 보자마자 차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꽉 안았다. 하나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얼굴과 몸을 살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탈출했어요. 지원은 놀랐다. 어떻게 탈출한 거야? 박 하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서연 이모랑 강아저씨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때 제가 창문 근처 상자들을 쌓아서 올라갔어요. 창문이 깨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지원은 감탄했다. 대단하구나. 하나야, 정말 용감했어. 그때 창고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서연과 강태석이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보안팀 용의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포 준비하세요. 팀장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서연과 강태석이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하나를 찾고 있었다. 저기 있어. 강태석이 지원의 차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보안팀이 그들을 둘러쌌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팀장이 외쳤다. 강태석은 즉시 손을 들었지만 서연은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곧 보안요원에게 제압되었다. 지원은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다가갔다. 끝났어, 서연.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원을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죠. 지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서연과 강태석은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다. 강태석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서연이 그를 고용해 하나를 납치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지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것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지원과 민지, 하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심장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가해졌기 때문에 하룻밤 입원하여 관찰하기로 했다. 병실에서 하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지와 지원은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하나야, 정말 용감했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니? 지원이 물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 아저씨랑 엄마가 반드시 날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서연 이모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지와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민지가 물었다. 서연 이모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서연 이모가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것이 그녀를 뒤틀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야, 네 마음씨가 잠고 와. 지원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민지는 하나의 병실에서 잠들었고 지원은 잠시 나와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원 씨?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민지 씨, 하나는요? 잠들었어요. 간호사가 있으니 잠시 나왔어요. 민지가 그의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민지가 입을 열었다. 지원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하나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서연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민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지원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당신과 하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 씨,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고 당신은... 지원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났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퇴원을 허락했다. 박 아저씨, 이제 집에 가요. 하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라는 말에 민지와 하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을 최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이 알려진 후 도망쳤다가 경찰에 자수한 상태였다. 그는 잠시 짐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집사가 고개를 숙였다. 서연님의 말에 넘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집사님,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 제가 더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짐을 챙기고 떠나세요. 최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저택을 떠났다. 그의 자리는 새로운 집사가 채우게 될 것이다. 일주일 후 하나의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고 의사들은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보안 아래 진행되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원과 민지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의 심장 결함을 완전히 교정했어요. 회복 기간을 거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민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지원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가슴은 안도감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회복실에서 하나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놀라웠다. 엄마, 박아빠, 제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박아빠라는 말에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하나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이제 다 나았어, 우리 하나.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지원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하나와 같은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하나의 심장재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 될 거예요. 지원이 민지에게 설명했다. 민지는 감동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하나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 재단은 제 개인 재산으로 운영할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달 후 하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그녀는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의 저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모했다. 웃음소리와 따뜻함이 가득한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지원은 하나의 심장 재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재단의 명예이사로 임명되었고 그녀는 종종 다른 심장병 아이들을 방문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한편 서연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아동 납치와 협박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강태석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놀랍게도 하나는 어느 날 지원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박아빠 서연 이모를 만나러 가도 될까요? 지원은 놀랐다. 서연을 왜 그녀를 만나고 싶은 거야? 조이. 하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서연 이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원과 민지는 딸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다. 몇 번의 상담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은 하나가 서연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교도소에서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서연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하나의 순수한 용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하나야. 내게 그런 짓을 해서. 서연이 흐느꼈다. 하나는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서연 이모. 저는 이모를 용서해요. 이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 단단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용서와 사랑의 힘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하나는 정기적으로 서연을 방문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했다. 지원과 민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하나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 엄마, 박아빠, 우리 정말 가족이 될 거죠? 하나가 어느 날 물었다. 지원은 민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래, 하나야.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야. 곧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1년이 지났다. 지원과 민지 그리고 하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고 지원은 하나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태석은 하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그 대가로 지원은 그의 도박 빚을 청산해 주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엄마와 새아빠 앞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원은 그의 새 가족을 바라보며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를 괴롭혀온 공허함이 마침내 채워진 것 같았다. 하나의 심장 재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첫 해에만 50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기 검진과 약물 치료를 지원받았다. 하나는 재단의 얼굴이 되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았다. 저도 예전에는 심장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해요. 여러분도 곧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가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들에게 말했다. 재단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서연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테크비전의 주가가 폭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원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며 철수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노려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갔다. 사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우려를 표했다. 재단에 대한 기부를 줄이고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합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자신이 일구어온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재단 지원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재단을 위해 회사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날 저녁 지원은 민지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민지야, 나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지원 씨. 재단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지원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지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가 거실로 들어왔다. 아빠, 오늘 재단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소윤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저랑 같은 병이에요. 하지만 소윤이 부모님은 수술비가 없대요. 지원은 하나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내일 소윤이를 만나러 가자, 하나야. 다음 날 지원은 소윤이를 만났다. 6살 여자아이는 하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같은 큰 눈, 같은 희망찬 미소, 그리고 같은 강인한 의지. 소윤이의 부모는 농촌에서 온 가난한 부부였고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지만 여전히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윤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예요. 지원이 그들에게 약속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개인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별장과 고급 자동차 컬렉션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재단을 몇 년간 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비서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유진 씨.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지원의 결정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재벌 3세, 아픈 아이들 위해 개인 재산 대부분 기부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뉴스는 테크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와 리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한편 서연은 교도소에서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하나의 정기적인 방문과 순수한 용서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그녀는 교도소 내에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와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하나야, 네가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마워. 서연이 어느 날 말했다. 너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 그 믿음이 나를 바꿨어. 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 이모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저처럼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나아지고 있어요. 서연은 교도소에서 다른 여성 재소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가르쳤고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그녀의 변화는 교도소 직원들도 놀라게 했다. 2년 후 하나의 심장재단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는 의료 지원 단체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울의 전문 아동 심장병원을 설립했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의 사업적 위기도 점차 해소되었다. 테크비전은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의료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회사는 이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민지는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지 씨 덕분에 우리 재단이 더 따뜻해졌어요. 직원들이 말했다. 하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었고 미술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과 민지, 하나는 저택의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아빠씨, 엄마, 저 별 보여요? 저 별이 우리 가족 같아요.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큰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말했다. 지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나야, 우리 가족은 작지만 강해.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지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모범, 수감자로 조기 출소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출소 후 심리상담사 과정을 시작했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놀랍게도 지원과 민지, 하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그들은 용서와 화해의 힘을 믿었고 서연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서연 씨도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심장재단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지원과 민지, 하나는 그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다. 지원은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가 금고문을 일부러 열어두고 하나를 시험했던 그 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작은 선택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빠, 이제 제 이름의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가 어느 날 말했다. 무슨 뜻이지? 하나야? 하나는 하나됨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 그들을 돕고 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나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네가 그 연결의 중심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상처와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사랑과 용서